78세의 정분 할머니는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어김없이 들려오는 미세한 틱 소리였다. 처음엔 냉장고 압축기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에 냉장고 플러그를 뽑아봤지만 소리는 여전했다. 그 다음엔 보일러를 의심했다. 보일러실까지 가서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거기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다.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방향감이 없다는 거였다. 어디서 들리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었다. 천장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벽 속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정부는 혹시 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다. 나이 들면서 이명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새벽 어둠 속에서만 그 소리가 존재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새벽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천장 모서리, 벽과 맞닿은 부분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그것은 마치 유리 조각 같았다. 렌즈처럼 보이는 그 작은 점. 하지만 정부는 노안이 심해진 탓에 눈에 뭔가 낀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비볐다. 눈을 다시 떠보니 여전히 그 점은 거기 있었다. 정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장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전등을 켜면 그 점이 더 잘 보일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을 켜는 게 두려웠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볼 것 같은 느낌. 결국 정부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그 작은 점이 계속 맴돌았다. 저게 뭘까? 왜 전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의자를 가져와 천장을 다시 확인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낮에는 그 점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 작은 구멍 같은 것이 천장 몰딩 틈새에 살짝 보였다. 정부는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다. 그래서 빗자루로 그 부분을 툭툭 쳐봤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냥 천장에 생긴 틈이나 얼룩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집이 오래됐으니 곳곳에 금이 가고 얼룩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새벽 3시 틱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며느리 수지는 42살로 큰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다. 원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최근 2달 사이 수진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일주일에 2~3번씩 들르는 건 기본이고 어떤 주에는 거의 매일 얼굴을 비췄다. 처음에 정부는 며느리가 갑자기 효심이 생긴 건가 싶어 기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수진은 올 때마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잠깐 들렀다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가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정분이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나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실까 봐 자주 확인하러 온다고 말했다. 듣기엔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수진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찾는 듯한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서도 계속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창문을 보고 현관문을 보고 마치 집 구석을 체크하는 것 같았다. 정분이 차를 내오면 한 모금만 마시고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왔다. 화장실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아했다. 어느 날은 수진이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정분이 뭐 하냐고 물으니 그냥 환기가 잘 되나 보려고 했다며 얼버무렸다. 점점 더 수상한 행동들이 늘어났다. 수지는 또 유난히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렸다. 정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무슨 앱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정분이 곁에 오면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다. 숨길 게 있다는 듯이. 정분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직접 캐묻기도 애매했다. 괜히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스러웠다. 아들 민수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아내 편을 들면
오히려 정분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큰 쇼핑백을 들고 왔다. 반찬을 만들어 왔다며 냉장고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정분이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다. 결국 수진은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부엌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니 나왔다. 그리고 또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뭔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정분의 눈에 들어왔다. 정분은 그날 밤 부엌 천장도 유심히 살펴봤다. 거실처럼 작은 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확실히 뭔가 있었다. 정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수진의 방문이 잦아지면서부터 정분은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수진이 말했다. 동네 아는 언니가 최근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호텔식으로 나온다고 했다. 게다가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극찬을 늘어놓았다. 정부는 그냥 흘려들었다. 남의 집 이야기니까. 하지만 다음 방문 때도 그 다음 방문 때도 수진은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 특집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였다. 요즘 요양원들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실버타운 수준이고 오히려 집보다 더 편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대체 왜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가 너무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가 되지 않았냐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냐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누가 알겠냐고, 발견이 늦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협박조로 말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기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자 수진의 얼굴이 단 1초 만에 굳어졌다. 억지로 짓고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진은 재빨리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어머니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정부는 그 1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이다. 그 얼굴엔 짜증과 분노 그리고 조급함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집에 올 때마다 정분의 건강 상태를 집요하게 물어봤다.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제때 하는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마치 건강검진이라도 하듯이 캐물었다. 그리고는 정분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 바로 그걸 물고 늘어졌다. 그것 보라며 혼자 계시기 힘드신 거 아니냐며, 이제 슬슬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게 아니냐며 압박했다. 정부는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대충 짐작이 갔다. 이 집 때문이었다. 서울 한복판의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지금 시세로는 10억이 넘는 재산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부는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봤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기가 달랐다. 집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누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열린 흔적도 없었다. 정부는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멈춰섰다. 거실 창가에 놓여 있던 화분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분명히 왼쪽 구석에 놓여 있었던 화분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정부는 기억력이 확실했다. 그 화분은 1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절대 자리를 바꾼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가 옮긴 것이다. 정부는 집 안을 더 둘러봤다.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컵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다. 침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나갈 때는 닫고 나갔는데. 정부는 급하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오늘 집에 들렀냐고 물었다.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맞다며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고 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화분 위치를 좀 옮겼다고 말했다.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정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오고 물건을 옮기냐고 따졌다. 그러자 수지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수지는 반문했다. 화분 하나 옮긴 게 뭐가 문제냐고, 어머니 좋으라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대래 정분을 탓했다. 그리고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하신 것 같다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척했다. 정부는 어이가 없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피해자인 정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법. 정부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 또 다른 게 바뀌거나 없어진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대부분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침실 서랍 안 통장과 도장이 놓인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다. 정부는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통장을 확인한 것이다. 얼마나 있는지 어느 은행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 게 틀림없었다. 정부는 그날 밤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아들 민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며 사과를 요구하는 투였다.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오해를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했다. 정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앞으로는 허락 없이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분명 또 다른 수를 쓸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부는 평소처럼 집 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봉투에 담았다. 그런데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쓰레기 사이에 검은색 작은 상자가 끼어 있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정부는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고 휴대폰 충전기를 조금 작게 만든 것 같은 모양이었다. 상자 옆면에는 작은 와이파이 모양 표시가 있었다. 정부는 이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산 적도 없고 집에 있던 물건도 아니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가? 정부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상자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브랜드 이름도 제품명도 없었다. 다만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렌즈 같은 게 살짝 보였다. 정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이게 카메라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요즘 전자기기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정분 같은 노인은 알 수가 없었다. 정부는 상자를 들고 이웃집 김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김씨 할머니는 정분보다 5살 어렸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최신 기기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었다. 정분이 상자를 보여주자 김씨 할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지 모르겠다며 손주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정부는 김씨 할머니 손주인 대학생 재훈이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재훈이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냐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정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몰래 카메라. 누가? 왜? 자신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정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이는 요즘 이런 초소형 카메라가 인터넷에서 많이 팔린다고 설명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보통 집 안에 몰래 설치해서 사람들을 감시할 때 쓴다고 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가능성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며느리 수진.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최근에 자주 집을 드나들었고 집 안 곳곳을 두리번거렸던 그 사람. 정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며느리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감시한 것일까? 어떤 장면들을 녹화한 것일까? 욕실, 침실,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장면까지 찍혔을 수도 있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정부는 집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천장, 벽, 가구 틈새, 전등갓 안, 화분 속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거실 천장 몰딩 틈새에 박혀 있는 또 다른 카메라. 부엌 찬장 위에 살짝 놓여 있는 카메라. 심지어 욕실 환풍기 커버 안쪽에도 카메라가 있었다. 총 4개. 며느리는 정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분은 그 카메라들을 모두 떼어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정분은 떼어낸 카메라 4개를 모두 모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재훈이에게 연락했다. 재훈이는 놀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다. 이게 정말 카메라가 맞는지 누가 설치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했다. 재훈이는 아는 형이 전자공학과라며 함께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정부는 재훈이와 그의 친구 성진을 만났다. 성진은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중국산 초소형 무선 카메라라고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성진은 카메라 하나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자 안에는 정교한 전자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초소형 렌즈, 마이크, 와이파이 모듈, 배터리, 그리고 SD 카드까지. 성진은 SD 카드를 빼내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다. 날짜별로 정리된 동영상 파일들이었다. 성진이 하나를 클릭하자 정분의 집 거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정분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각도와 화질이 선명했다. 다음 파일은 부엌이었다. 정분이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 그 다음은 욕실 앞 복도였다. 정분이 씻으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정분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너무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성진은 파일의 날짜를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2달 전이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최소 2달 동안 정분을 감시해온 것이었다. 성진은 이 카메라들이 모두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이 영상들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자동으로 녹화도 됐다. 성진은 이게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망설여졌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아들 민수는 어떻게 될까?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가족이 박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넘어가면 며느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대담해질 것이었다. 정부는 재훈이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이 영상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것 같냐고.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겠냐고. 요즘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했다. 노인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불을 끄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등의 영상을 모아서 후견인 지정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그 후견인이 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거였다. 며느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 정분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 그렇게 되면 정분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팔든 전세를 주든 대출을 받든 며느리 마음대로였다. 정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야 알겠었다. 잦은 방문도 요양원 이야기도 건강상태 확인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성진은 영상 파일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장면들만 따로 편집되어 있는 폴더가 있었다. 정분이 약을 먹는 걸 깜빡한 장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깐 다른 곳에 간 장면, 밤에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리는 장면, 혼잣말을 하는 장면 등이 따로 모아져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증거를 편집까지 해놓은 것이었다. 이 영상만 보면 정분이 정말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분이 30초 뒤에 약을 먹었고 가스불도 금방 확인했고 휘청거린 건 그냥 졸려서였을 뿐이었다. 앞뒤 맥락을 자르고 문제 있어 보이는 장면만 모은 악의적인 편집이었다. 정부는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었다. 범죄였다. 정분의 인생과 재산, 존엄성을 빼앗으려는 계획적인 범죄였다. 정부는 재훈이와 성진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정부는 결심했다.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정부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 민수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했다. 민수는 며느리의 꼬임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다. 정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혼자 오라고 수지는 데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부는 만나서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이틀 뒤 민수가 정분의 집을 찾아왔다. 민수는 45세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성격은 온순한 편이었지만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다. 아내 수진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정부는 민수를 거실에 앉히고 녹차를 내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달 동안 자신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이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했다. 정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정부는 비닐봉지에서 카메라 4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민수는 그것들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다. 정부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거실 천장에서 부엌 찬장에서 욕실 환풍기에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그리고 재훈이의 친구가 분석한 내용도 설명했다. SD카드에 저장된 영상들, 편집된 파일들 모든 것을.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정부는 노트북을 켜서 성진이 보내준 영상 파일 중 일부를 민수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정분의 일상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특히 편집된 파일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역력했다. 자기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조작하다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수진이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민수와 수진뿐이고 민수는 최근 몇 달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으니 속어법으로도 수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진이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방문했고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 꺼냈고 정분의 건강 상태를 집요하게 확인했던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정부는 민수에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 최근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냐고. 집을 사야 한다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얘기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최근 몇 달간 계속 집을 넓혀야 한다고 조르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고 아이들도 크는데 방이 부족하다고 매일같이 불평했다고. 그래서 민수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수가 그건 어머니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자 수지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고 했다. 정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며느리의 최종 목표는 이 집이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면 최소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기들 집을 사려는 것. 그러려면 정분이 무능력하다는 걸 증명해서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아야 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증거를 모은 것이었다. 민수는 충격에 빠진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장 집에 가서 수진과 얘기하겠다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수를 말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며느리에게 들키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민수는 망설였다. 아내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라고 며느리가 이미 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수진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자기 편이라는 게 위안이 됐다. 며칠 뒤 정부는 민수와 함께 수진을 만나기로 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근처 카페를 예약했다. 수진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만나자고 하자 의아해했지만 나왔다.
카페에 들어선 수진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분과 민수의 굳은 표정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이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사실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반문했다. 무슨 소리냐고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냐고 잡아떼기 시작했다. 민수는 가방에서 카메라 4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진의 눈이 그것들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카메라에서 발견된 영상 파일들, 편집된 클립들, 와이파이 연결 기록들. 모두 수진의 휴대폰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기술적 분석 결과까지.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혹시 집에서 쓰러지시거나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 정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왜 욕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냐고, 왜 영상을 편집해서 따로 저장했냐고 따져 물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은 전략을 바꿨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그랬다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왜 몰래 한 거냐고 추궁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정분이 나섰다. 이제 진짜 목적을 말해보라고, 집을 노린 거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정분이 계속 압박하자 결국 태도가 돌변했다. 수진은 눈물을 뚝 그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정분을 쏘아봤다. 그리고 내뱉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실 나이가 아니라고, 현실을 인정하라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정분이 요양원에 가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라고, 내가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수진은 비웃었다. 권리 운운하지 말라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지금 활용하면 안 되냐고 본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자기들도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숨이 막힌다고, 어머니. 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자기 집은 죽어도 안 준다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나오시면 자기들도 방법이 있다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협박조로 말했다. 정부는 웃었다. 뭘 믿고 그러냐고, 불법 촬영한 증거 가지고 후견인 지정받으려던 거냐고 반격했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만약 이 문제를 더 키우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경고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냐고 따졌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당신이 한 짓은 범죄라고 못 박았다.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다며 그렇게 나오면 자기도 각오하겠다며 카페를 나가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패배감이 역력했다. 수진은 카페를 나간 뒤 이틀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민수가 집에 돌아가도 집을 비운 상태였다. 민수는 아내가 친정에 간 것 같다고 정분에게 전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수진에게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는 정분에게 알렸고 정분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분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진이 더 이상 어떤 짓도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아야 했다. 약속 시간에 수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은 눈, 초췌한 모습이었다. 수진은 정분 앞에 앉아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사과의 말을 꺼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너무 돈 때문에 급했다고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한 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사과는 거기까지였다.
잠시 후 수지는 다시 고개를 들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자기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대출 이자에 매달 쪼들린다고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든 나이라고 좋은 요양원에 가시면 더 편하실 거라고, 그러면 집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고 계속 압박했다. 정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 집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맞다고 어머니 집이 있어야 자기들이 좀 숨통이 트인다고 소리쳤다. 어차피 나중에는 자기들 거 될 집인데 지금 쓰면 안 되냐고, 왜 어머니는 살아계시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정분을 원망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기 아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는 충격이 역력했다. 정부는 오히려 침착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라고, 너희한테 줄 생각 없다고, 내가 죽어도 자식들한테만 상속할 거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리고 만약 또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지는 비웃었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결국 나이 들면 자식들 손에 달려있다고 도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도 멀쩡하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다고, 재산 관리도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민수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수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하지만 민수는 진심이었다.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됐다. 수지는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아이들한테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아이들에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나가면서 정분을 향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내뱉었다. 후회하실 거라고,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으실 거라고 저주하듯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혼자 외롭게 죽는 게 너 같은 며느리한테 재산 빼앗기는 것보다 낫다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킬 거라고 선언했다. 수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문소리가 정분과 며느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정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다.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켜냈다. 수진과의 대면이 끝난 다음 날, 정부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불법 촬영과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처음엔 가족 간 일을 경찰에까지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분과 민수는 여성 청소년과 담당 형사를 만났다. 형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듯 노련한 모습이었다. 정분이 카메라 4개와 SD카드 그리고 영상 분석 자료들을 제출하자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특히 재산 문제가 얽힌 가족 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는 정분에게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앞으로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고소장 작성에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다. 며느리의 잦은 방문, 요양원 압박, 무단 침입, 카메라 설치, 영상 편집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중간중간 추가 질문을 던졌다. 수진이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언제였는지 등을 물었다. 정부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했다. 형사는 고소장 접수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수진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분석을 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영상 파일들의 진위 여부와 촬영 일시, 카메라의 소유자 등을 확인할 거라고 덧붙였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수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위치가 욕실 앞이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에 정부는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중한 범죄였다. 경찰서를 나온 정bun과 민수는 이번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취해야 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변호사는 정bun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공증을 통한 유언장 작성. 둘째, 임의 후 경계약 체결. 셋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정bun이 사망한 뒤 재산이 정bun의 의사대로 분배된다고 했다. 특히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력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의 후 경계약은 만약 정bun이 나중에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bun은 둘째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큰아들은 수진과의 관계 때문에 복잡했지만 둘째 아들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이걸 신청해두면 정bun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설령 나중에 누군가 위조 서류를 만들거나 사기를 치려 해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런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수진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 주 내내 정부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임의 후 경계약 등록을 하고 부동산 등기소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수가 옆에서 도와줬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다. 특히 유언장 작성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자신의 사후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담담하게 해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제대로 된 곳에 가도록 하는 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정부는 은행도 찾았다. 통장들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다.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은 아예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 혹시나 수진이 통장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정bun의 사정을 듣고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와 고액 인출 알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줬다. 이제 누군가 정bun의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비로소 안심이 됐다. 자신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정부는 현관 비밀번호도 다시 한번 바꿨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다시 점검했다. 혹시 또 다른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구석구석 확인했다. 다행히 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침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주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의 배신, 카메라 발견, 법적 대응, 그 모든 과정이 악몽 같았다. 하지만 정부는 해냈다. 자신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정bun이 수진을 고소한 사실은 곧 친척들 사이에 알려졌다. 며칠 만에 온 동네 소문이 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정bun의 편을 들었다. 며느리가 선을 넘었다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지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간 일을 경찰에까지 고소하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수군댔다. 특히 시댁 쪽 친척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정bun의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와 한 소리 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아들 생각은 안 하냐고 따졌다. 민수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걱정했다. 손주들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정bun을 탓했다. 정부는 시누이의 말을 듣다가 결국 받아쳤다. 그럼 자신은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다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차라리 좋은 시설에 가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낫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신우이도 결국 수진과 같은 생각이었다. 정분이 집을 비우면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정분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분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친정 조카들도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정분을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큰 조카는 이모가 너무 힘드실 것 같다며 자주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조카는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친정 쪽 가족들은 대부분 정분의 편이었다. 며느리가 한 짓이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고 정분이 제대로 대응한 거라고 지지했다. 정분은 친정 식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수였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해를 받았다고 민수가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매달렸다. 동시에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빠 없이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냐고 감정에 호소했다. 민수는 흔들렸다. 어머니가 옳다는 걸 알지만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단번에 버리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아이들 문제는 정말 고민이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까. 민수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정부는 아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주일 뒤 민수가 정분을 찾아왔다.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장 이혼은 하지 않겠지만 별거를 하기로 했다고. 수진과는 일단 떨어져 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수진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이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이 자기 편에 서준다는 것, 그것이 정분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 민수는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다. 아이들은 당분간 수진과 함께 살기로 했다.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 정부는 손주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게 가장 가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분을 찾아오는 걸 허락할 리 없었다. 정부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 상황이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손주들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고소 접수 후 2주가 지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다고 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적 없다고, 영상도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고 잡아댔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카메라 구매 기록이 수진의 신용카드로 나왔고 와이파이 연결 기록도 수진의 휴대폰으로 연결돼 있었다. 심지어 수진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앱까지 발견됐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진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혼자 계시다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그럼 왜 욕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냐고, 왜 영상을 편집했냐고 추궁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는 수진에게 경고했다. 거짓말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솔직하게 동기를 말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재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형사는 일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기소는 확실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였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정분이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형사는 설명했다. 며칠 뒤 수진의 변호사에게서 정분에게 연락이 왔다.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웃음을 쳤다. 2천만 원으로 자신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었다. 정부는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했다.
합의할 생각 없다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진 측 변호사는 금액을 올렸다.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정분의 대답은 똑같았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원칙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수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결국 포기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수진을 정식 기소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 입죄까지 총 3가지 혐의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첫 공판에 정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수진을 마주치는 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수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한 몸. 하지만 정부는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정부는 증인석에 앉아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을 진술했다.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사생활이 침해당한 수치심,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판사는 정분의 진술을 경청했다. 그리고 수진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분을 향해 사과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었다. 정부는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에게 엄벌을 요청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재판은 3차례의 공판을 거쳐 결심 공판까지 갔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었다. 정부는 실망했다. 실형을 기대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것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고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적지 않은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는 수진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며 가족관계를 이용한 악질적인 사생활 침해라고 명시돼 있었다.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할 때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판결문을 읽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수진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